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유럽연합이 앞으로 러시아산 에너지를 완전히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이후 러시아가 서방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행 천연가스 공급을 대폭 줄였었고요.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전례 없는 에너지 위기 사태를 겪을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지난 3년여간 리파워 EU라는 이름으로 러시아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해왔고 그 결과 에너지 수입을 차단하는 초강수를 둘 수 있게 된 건데요. 하지만 반대하는 국가들도 있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관련된 내용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최준영 박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브라질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최근 브라질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기 사건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피해 총액만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5월 14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중동을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854조 원 규모의 사우디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경제 협력 협정에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우디의 데이터볼트가 미국에 200억 달러 투자해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구글, 오라클, 세일즈포스, AMD, 우버, 데이터볼트는 양국에서 800억 달러 규모의 최첨단 혁신 기술에 투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두 정상은 사우디아라비아군의 현대화와 발전을 위해서도 합의에 체결했습니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4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는데요.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2.4%를 소폭 밑도는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가격 인상에 앞서 재고를 대량 비축해 물가 상승폭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는데요. 관세로 인한 물가 타격은 5월 CPI부터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관세 폭풍 이전의 평온함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13일 공습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인 무하마드 신라를 노린 것이라고 이스라엘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의 유럽 병원 지하에 마련된 하마스 지휘 통제실을 공습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스라엘 보안 소식통은 이번 공격의 표적이 무하마드 시나리오였다고 전했습니다. 하마스 군사 조직을 이끄는 무하마드는 작년 10월달 하마스 최고 정치지도자 형인 야히야 시나르가 이스라엘군에 살해되면서 지도자 자리를 넘겨받았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미국 등 서방 기업을 속여 정보기술 노동자들을 위장 취업시키고 있다고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사이버 정보 플랫폼인 스트라이더 테크놀로지는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의 IT 인력 운영과 관련 있는 중국 기반 회사 34곳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34곳은 미국의 제재 대상인 라오닝 중국 무역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IT 노동자들은 미국 기업을 속여 위장 취업한 뒤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아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활용해왔고 포천 500대 기업의 거의 모두가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악시오스가 전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검소한 대통령을 불렸던 호세 무이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13일 별세했습니다. 무이카 전 대통령은 우루과이 정치계의 거물이자 국외에서도 명성을 얻은 좌파 아이콘이었습니다.
게릴라 출신의 무이카 전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면서 우루과이 경제 발전과 빈곤 감소 등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월급 대부분을 사회단체 등에 기부하거나 1987년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검소한 모습을 보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불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이기. 맞아요. 예. 하면 안 되는데.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예. 자기가 써야 되는데. 그렇죠. 시간이 없다고 좀 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해외 순방지로 사우디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도 사우디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1기 때와 똑같은 행보를 보이는데요. 물론 그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경제 협력을 보여준 건데요. 이 사우디 공군의 F-15 전투기가 트럼프가 탄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1을 사우디 상공에서 호위하면서 굉장히 잘 대접을 했고요. 네. 거기에다가 실권자죠.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가 직접 리야드 킹 칼리드 국제공항에 나와서 트럼프를 영접했습니다. 트럼프는 사우디 왕궁에서 성대한 환영식과 함께 군악대 사열까지 받았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샘 올트만 오픈엘 CEO 등과 함께 가서 미국 사우디 투자 포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백악관은 이번에 트럼프의 방문을 역사적인 중동 복귀다라고 말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요. 2기 출범하고 나서 지금 관세 정책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데요. 여기에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 등 이런 여러 가지가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을 방문해서 거액의 외자 유치를 성과를 내면서 자신 정책을 좀 홍보하는 그런 자리로 보일 것으로 이제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아랍에미리트도 트럼프와 관계를 좀 더 두텁게 하기 위해서 선물 보따리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아랍에미리트는 10년에 걸쳐서 1조 4천억 달러 돈으로 거의 2천조 원, 1983조 원을 투자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아랍에미리트의 부동산 개발 회사인 미랄과 미국의 월트 디즈니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네. 디즈니랜드. 맞아요. 예. 이제 그것도 짓겠다고 말을 했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로 쓰라면서 보잉의 초고가 항공기를 그렇죠. 선물하게 됐습니다. 예. 수천억 원, 네. 우리돈으로 5천억 원 정도 되는 겁니다. 한편 이번 순방에 대해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브로맨스다라고 표현하면서 트럼프 일가와 중동 완실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고 더욱더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족 기업을 통해서 사우디 국펀드와 부동산, 골프 리조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기 정부 당시 백악관 선임 고문 활동했었던 사위 제라드 쿠시너는 사우디 국펀드에서 약 20억 달러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일가는 뿐만 아니라 카타르와 고급 리조트, 골프장 개발 사업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와는 가상화폐와 투자펀드 분야에서 사업 파트너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동 방문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네. 뿐만이 아니라 외교적인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시리아 관련해서 어제 네. 파격적인 발표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알 아사드 독재 정권이 붕괴되고 나서 지금 과도 정부가 들어서 있는데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 정부, 그러니까 시리아에게 발전의 기회를 주고 싶다면서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중단할 것을 명령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 말씀드렸던 미국 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과 시리아 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복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치를 이미 취했다면서 마크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이 이번 주 후반에 튀르키예에서 시리아 신임 외무장관과 만날 것이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날 사우디에서 시리아 임시 대통령입니다. 알샤라 대통령과 짧게 회동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는데요. 사실 그동안의 미국이 인권 침해 등 이런 이유 때문에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고 근데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시리아에 대해서 제재를 해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건데요. 네. 미국이 시리아 내전 당시인 2012년에 시리아와 단계하면서 대사관 폐쇄했고요. 시리아 과도 정부는 미국의 제재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들어준 셈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자신이 더 안정된 세상을 위해서 과거의 충돌을 종식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구축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에 대해서는 자신은
영원한 적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서 이란과 협상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자신의 가장 큰 소망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자 네네. 통합자라고 말하면서 미국 대통령으로 자신은 항상 평화, 파트너십을 중요시 생각했다라고 역설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본인 주장이니까 네. 뭐 할 수 있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믿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자, 다음 키워드인데요. 축제 현장에 울린 총성. 네. 멕시코에서 시장 후보 선거 유세 도중에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사망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11일 날 멕시코 동부 베라크루즈에서 선거 유세 현장이 있었는데요. 시장 후보 지자 3명이 총에 맞아 사망했고 3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클라우디아 슈인바움 대통령의 모레나 그러니까 국가재건당 소속의 정치인인데요. 텍시스 페텍 시장을 출마한 예세리아 라라 구티에레스 후보가 총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슈인바움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총격이 있었다고 확인했고요. 아직까지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멕시코는 정치인들에 대한 공격이 빈번한 곳으로 좀 유명한데요. 네. 작년에 멕시코에서 사람과 시설에 대해서 공격이 무려 661건이나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공직을 맡거나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작년 5월 달에도 한 시장 후보가 게레로주에서 유세 도중에 총격으로 사망한 일이 있었고요. 네. 며칠 뒤에도 또 다른 시장이 경호원과 함께 체육관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10월 달에도 게레로주에서 역시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시장이 살해당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음 키워드 감옥에서 부활한 두테르테입니다. 네. 필리핀 중간 선거에서 옥중에 있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시장직에 당선되면서 자신의 건재함을 입증했습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시각으로 13일 이제 개표율이 80%가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선거 최대 관심사인 상원 선거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측이 6석 가져갔고요. 네. 두테르테 전 대통령 측이 5석을 가져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석은 무소속 후보가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 네. 원래 당초 여론조사에서 마르코스 진영이 9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실제 득표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필리핀 정치를 양분하고 있는 마르코스 가문과 두테르테 가문 간의 대리전을 펼쳐지게 된 건데 네. 22년 대선에서 양측이 손을 잡고 그렇죠. 정권을 잡았습니다. 네. 친중 성향의 두테르테, 친미 성향의 마르코스가 손을 잡으면서 외교 도선과 계엄 문제를 두고 사사건건 대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1월 달에 세라 부통령이 자신을 노린 세력이 있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자신이 목숨을 잃게 되면 마르코스 대통령 측이 한 것이라고 보면서 그 내외를 없애버려라 이렇게 경원 측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두 가문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친 마르코스파로 구성된 하원은 올해 2월 달에 대통령 암살모 혐의로 세라 부통령에 대해서 탄핵안을 통과시켰고요. 탄핵안이 성립이 되려면 새로 구성되는 상원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지만 네. 이번 선거에서 두테르테 진영이 대거 의회에 입성하면서 이게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에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 때문에 3월 달에 체포가 됐고요. 그렇죠. 네덜란드 해역에 있는 ICC 구치소에 갇혀 있는데 이게 사실 뭐 국제 범죄자 피의자 신문을 합니다만 유죄가 확정되지 않아서 출마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네. 감옥에 있기 때문에 막내 아들이자 부시장이 당선돼서 이제 아마 직무를 대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가장 약한 고리가 먼저 끊어진다. 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과일이 바로 바나나라고 합니다. 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그렇군요. 예. 네, 기후 위기 때문에 이 바나나 면적이 크게 줄어든다고 하는데 네. 바나나가 과일로서는 가장 많이 소비가 되고요. 밀, 쌀, 옥수수에 이어서 세계에서 4번째로 중요한 작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식량으로 쓰는 것도 많다는 건데요. 그러네요.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지는 전 세계 수출량의 대부분 차지하는 중남미 지역 그리고 카리브해에서 바나나 재배 면적이 거의 3분의 2 정도가 2080년까지 재배할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영국의 기아 퇴치 단체인 크리스천 에이드가 기온 상승 그리고 극단적인 날씨 때문에 여러 가지 해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등 바나나 주요 산지에 이런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면서 수확량이 줄고 지역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마트에 공급되는 바나나 수출 물량의 80%가 중남미 카리브 국가에서 생산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구 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와는 사실 그닥 책임이 없는 지역에서 네. 결국은 이것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가 제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바나나는 기온이 섭씨 15도에서 35도에서 잘 자라고요. 네. 물이 충분히 있어야 되지만 또 이와 함께 배수가 잘 돼야지 잘 자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폭풍에 약해서 기후에 민감한 과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캐빈디시라는 이 품종만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쏠림 현상이 벌어지면서 유전적 다양성이 줄었고 결국은 바나나가 기후변화에 더욱더 취약해진 작물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기후위기 때문에 재배 조건에 직접적인 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문제는 곰팡이성 전염병이 잘 확산된다는 건데요. 이게 품종이 하나다 보니까 직격탄을 맞는 겁니다. 예,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문제로도 바나나에 또 지금 바나나가 뭐 이렇게 그렇게 비싸지 않은 편인데 뭐 5,000원 뭐 정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은 바나나가 진짜 비싸지는 과일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영화가 주인공입니다. 네. 예.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여배우들의 노출이 너무 심하다 보니 이제 영화제 측에서 과도한 노출 드레스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영화제가 공식 홈페이지 통해서 품위 유지를 위해서 레드카펫뿐만 아니라 축제장 모든 지역에서 노출된 몸은 금지됩니다. 이렇게 공고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공식 홈페이지에 Q&A 코너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복장 규정이 있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거기 답변에 이런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에게 레드카펫 출입을 금지할 의무가 있다라고 영화제 측에서 밝혔는데요. 이렇게 영화제 측에서 공식적으로 과도한 노출 외상 금지를 명문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영화제나 축제에서 너무 노출이 심한 드레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최근에 뭐 맷갈라도 있었고요. 그래미 어워드 등 각종 축제, 시상식이 있었는데 여배우들이 점점 더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등장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뭐 영화나 음악과 관련 없는 인플루언서들이 그 초대가 돼서 거기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네. 눈에 띄기 위해서 과도하게 노출을 하게 된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축제 자체보다는 거기 오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시선이 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제인데 주인공이 영화가 아니라 거기에 등장한 노출이 많은 여배우들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한 여배우가 사실은 그 명품의 드레스를 입고 나왔는데 그게 네. 거의 살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예.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좀 과한 노출이 있었고요. 그래서 너무 과하다라는 비판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그래미 시상식에서도 그 유명 가수가 부인과 함께 등장했는데요. 그때 정말 얇은 소재 스타킹 보셨죠? 그 약간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나오긴 네. 했었는데 거의 사실 안 입었다고 해도 과한 그럴 정도로 옷을 입고 나와서 노출이 좀 정말 심한 충격을 옷이었군요. 줬습니다. 그래서 영화제 측은 복장 규정에 대해서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부피가 너무 큰 의상, 옷이 너무 거대한 의상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맞아요. 네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불편하다면서 이렇게 되면은 의상 때문에 관람객들이 통행에 방해를 받는다면서 거기다 착석까지 불편하지 않으라면서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노출이 어느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심한 거냐 그렇죠. 이거를 규정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CNN에 지적했습니다. 네. 한편 이번에 칸 영화제 경쟁부문 심사위원장은 프랑스 여배우죠. 줄리엣 비노시가 맡았고요. 네. 한국인은 홍상수 감독이 역대 6번째로 심사위원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장편 영화는 한 편도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좀 안타깝긴 한데요. 정유미 감독의 단편 애니메이션인 안경이 비평가 주간에 초대받았고요. 한국영화 아카데미 허가연 감독의 단편 첫 여름이 네. 네, 비평가 주간에 초청을 받았고요. 네. 예. 그리고 한국영화 아카데미 허가연 감독의 단편인 첫 여름이 시네 파운데이션
초대가 됐습니다. 학생 영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영화가 주인공이 되자 이런 취지는 또 뭐 이해할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키워드 피해자가 된 가해자. 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원자력 폭탄 투하 80주년 올해 일본에서 핵군축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노벨위원장이 원폭 투하 지역인 히로시마 그리고 나가사키를 방문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7월 말쯤에 도쿄에서 관련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작년에 니온 히단코 교인제 이게 일본 원수 피해자 단체를 말하는 건데요. 히단쿄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네. 히단코의 노벨 평화상 수상과 원폭 투하 80년 기념해서 이렇게 행사가 치러지는 거라고 합니다. 히단코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들이 1965년에 결성한 단체이고요. 핵무기 없는 세상을 목표로 해서 반핵 운동을 이루는 평화 단체입니다. 이들은 국제사회에서 원폭 사용의 참상을 증언하면서 평화운동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노벨위원회가 이들의 공로를 인정해서 작년 10월 달에 평화상 수상자로 히단쿄를 선정을 한 겁니다. 네. 하지만 일본 정부의 태도가 약간 좀 애매한데요. 히단코와 그리고 노벨위원회의 반핵 확산 노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히단코는 작년에 노벨상 수상 이후에 줄곧 정부 측에 지난 3월 달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핵무기 금지 조약 제3회 서명국회에서 옵서버로 참석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핵무기 개발과 생산, 비축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핵무기 금지 조약은 참여국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여론을 좀 확산을 시키다라고 판단해서인데 하지만 일본 측은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 이유로 히단코 요청을 거절한 상태입니다. 사실 일본이 이제 그 패전국이니까 가해자이자 또 핵폭탄을 맞아서 피해자인데요. 좀 태도가 좀 애매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는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에릭 클랩튼의 노래 Tears in Heaven 전해드립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부터 이틀간 남해안권을 돌며 유세에 나섭니다. 이 대표는 SNS를 통해 조선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도록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선거 연대를 선언한 야4당 대표들은 처음으로 선대위 회의에 참석해 압도적 정권 교체를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오늘 경남 진주 중앙시장에서 첫 일정을 시작하며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 가능성에 대해 들은 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부산에서 청년층과 종교계 인사를 만납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과 20대 남성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피고인들에 대한 첫 법원 판단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정직 또는 경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9만여 명 증가하며 넉 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건설업 취업자는 12개월 연속 감소했고 제조업 취업자는 2019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지난주 통신원 취재 수첩에서는 부당한 연금 수령을 막기 위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던 아르헨티나 소식 전해드렸었죠. 오늘은 브라질에서 발생한 국민연금 관련 대규모 사기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파울루 유재만 통신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대규모 사기 사건 적발돼서 지금 브라질이 떠들썩하다고요? 네, 브라질에서는 최근 국민연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상 초유의 대규모 사기 사건이 적발되었는데요. 네. 연방경찰과 정부 회계감사원의 조사 결과 피해자 수는 약 410만 명, 피해 금액은 63억 케알, 하나로 약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사기 사건은 2019년부터 2024년 사이에 벌어진 것으로 일부 단체 및 노조가 노인연금 수급자들의 동의 없이 자동 대비 공제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연방경찰은 수급자 본인의 동의 없이 복수단체에 동시에 가입되어 회비가 이중 공제된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으며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사회보장기금이 검증 절차 없이 자동 공제한 관행이 사기 확산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시스템이 있었을 텐데 회비가 본인의 동의 없이 자동 결제됐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네, 이 단체들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연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월회비를 부과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며 서류에 서명을 요청하고 이를 통해 비인가 공제가 발생하도록 하는 형태였습니다.
당시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건강에 대한 위기감이 높았던 시기로 네.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며 서류에 서명을 요청했고 가짜 생명보험까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0대 한 피해자는 이들 단체가 건강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여 서류에 서명했는데 이후 연금에서 알지 못하는 공제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의 딸은 2008년부터 어머니의 연금에서 부당한 공제가 시작되었으며 단체가 판매한 가짜 생명보험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어머니는 2015년 사망했지만 반환받은 금액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공무원도 그렇고 노조도 연루가 돼 있어서 사회적인 파장이 더 컸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당 기간 동안 고위 당국자들이 사기 정황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관한 사실이 드러나며 국민적 분노를 불러왔는데요. 네. 전 사회보장기금 국장 알렉산드로는 연방경찰 수사에 연루되며 지난주에 정격 해임됐습니다. 사회보장부 장관이었던 카를로스 루피 역시 사기 의혹을 수개월 전 보고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며 5월 2일 자진 사임했습니다. 네. 룰라 대통령도 이번 사태 관련해서 메시지를 냈다고요? 룰라 대통령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민이 국가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떤 개혁도 무의미하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 배상을 동시에 이행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보상은 가해 단체 자산에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할 경우 정부 예산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해당 단체들의 법인 계좌, 부동산 등 자산은 법무부를 통해 동결 조치가 요청된 상태인데요. 법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실질적 운영자인 개인 임원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했고 동결된 자산은 법원의 특별 허가를 받아 공매 등을 통해 피해 보상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네, 이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브라질 사회보장국이 연금 수급자 및 연금 생활자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공제된 금액을 대규모로 반환하며 사기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섰는데요. 약 2억 9,200만 헤알, 하나로 약 730억 원을 오는 5월 26일부터 6월 6일 사이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사회보장국은 과거 부당 공제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 약 900만 명의 연금 수급자 및 연금 생활자에게도 13일부터 개별 통지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수혜자들은 통지를 통해 해당 공제가 본인이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하고 환불 절차를 밟게 됩니다. 환불 대상은 2020년 3월 이후 지난 5년간 발생한 부당 공제액인데요. 4월 이전의 부당 공제액에 대한 구체적인 환불 시작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부당 공제에 대한 이의제기 시스템은 기한 없이 운영되는데요. 사회보장국은 새로운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수혜자들이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사회보장국과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필요시 135번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아 국민연금 앱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번 브라질 국민연금 사기는 단순한 범죄 행위를 넘어 브라질 사회 전반에 걸친 깊은 구조적 문제와 신뢰 위기를 드러내는 사건인데요. 공공신뢰, 사회정의, 제도개혁, 정치 책임성 등 다양한 층위에서 브라질 사회를 흔드는 중대한 이슈입니다. 이번 보상 조치는 제가 20년 이상을 브라질에 살면서 경험하지 못한 정말 빠른 조치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사회적 파장이 크고 피해자들이 노년층으로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절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네, 잘 수습되길 바랍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유재만 통신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너지에 관한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 짚어봅니다. 글로벌 이슈 에너지. 오늘도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러시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주에 러시아는 이제 전승 기념 행사, 흔히 말하는 전승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나치 독일로부터 항복을 받아낸 5월 9일이 러시아에게는 당연히 가장 큰 기념일인데요. 사실 올해 전승절은 원래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대단히 거창하게
완벽하게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네. 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이제 노력은 많이 했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는 뭐 사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뭐 뭐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네. 나오고요. 이 협상이 매우 어렵다라고 이제 토로를 그렇죠. 했습니다. 네, 예, 네.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주로 머무는 이제 그 플로리다주에서 이제 후원자들과의 대화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부를 원하고 있다라고 이제 언급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취임하면 바로 전쟁을 끝낼 거야라고 했을 때 네. 우크라이나 설득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러시아가 설득이 잘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내 말을 잘 안 듣네, 뭐 약간 이렇게 되는 그렇습니다. 건데요. 답답하다. 뭐 예. 푸틴이 변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이 사실은 좀 막격한 사이였는데요. 예. 그러는 사이에도 지금도 계속 이 우크라이나 전쟁 네. 이어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일단 좀 휴전부터 해라. 네. 그래서 양측에 대해서 30일 휴전을 권고했고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5월 12일부터 30일간 휴전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이에 대해서 러시아는 15일, 그러니까 5월 15일 이스탄불에서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만나서 회담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이제 전쟁을 끝내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단계까지는 이제 왔지만 뭐 마무리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에너지 관점에서 보자면 네. 전쟁이 뭐 끝난다. 그러면 그렇죠. 러시아가 다시 시장에 복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막상 현실로 보면 그게 잘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전쟁 전에 러시아 에너지를 가장 많이 수입해서 사용하던 이제 유럽연합 EU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제 러시아 에너지에 대해서 의존해서 벗어나겠다라는 의도를 점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5월 6일 날 EU 집행위원회는 2027년 말,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남았죠. 네. 2027년 말까지 모든 천연가스 및 LNG 도입 계약을 종료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규정을 6월 말에 발표할 것이다라고 예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이제 완벽하게 독립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25년 5월 현재도 러시아산 가스가 EU로 이런저런 경로로 들어오고 있는데 네. 조만간 이것을 모두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현물,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와 있는 물량을 바로바로 사오는 현물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단기 계약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부터 이제 금지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계약 기간이 좀 오래 남아 있는 장기 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정리할 시간을 줘서 2026년 말까지만 러시아산 가스를 도입을 허용한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2027년부터는 EU 회원국의 기업들이 이제 러시아산 뭐 가스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게 되면 이제 불법이 되는 셈입니다. 네. 지금도 러시아산 가스가 EU로 가고 있긴 한가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다 중단한 거 아니냐라고 뭐 제재도 있었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2022년 2월 전부터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 중단 의지를 계속 밝혀왔는데 네. 전면적 금지까지는 못 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살펴보니까 EU 전체적으로는 천연가스 그다음에 LNG를 합해서 전체 사용량의 19%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나눠서 살펴보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수입되던 천연가스는 매우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뭐 노르트 스트림도 파괴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작년 말까지 우크라이나를 경유해서 도입되던 가스도 이게 이제 원래 그 우크라이나 경유 가스관 사용 계약이 24년 말까지였어요. 그러니까 계약 종료로 이제 공급이 중단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라인은 튀르키예를 경유해서 들어오는 투르크 스트림이라고 하는 라인 하나만 남아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LNG 형태로 도입되는 러시아산 가스 물량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320억 입방미터 에 해당하는 이제 파이프라인 가스, 그다음에 200억 입방미터에 해당하는 이제 LNG 이렇게 수입이 된 거죠. 그래서 LNG와 천연가스 중에서 3분의 2는 현재 장기 계약으로 이제 도입이 되고 있고요. 네.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현물, 그 시장에서 그때그때 사오는 물량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점에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EU 내부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따져보다 보니까 그동안에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준 지원금보다 네.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구매하는데 더 많은 돈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인식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유럽연합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에 자기들이 주고 있는 이 돈줄을 끊어내야 이 전쟁이 끝날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유럽연합이 이제 뭐 갑자기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기보다는 네. 원래 계획에 따라 추진되던 것을 하나씩 구체화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시겠습니다만 2022년 5월 네. 3년 전에 네. EU는 이제 리파워 EU라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산 화석 연료 이제 사용 안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네. 당시에 이제 뭐 가스 저장 시설을 늘리고 LNG 터미널을 확충하고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뭐 더 빨리 이제 늘리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이 내용 중에서 하나 이제 그동안에 간과되고 있다가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2025년 3월 31일까지 가스 소비 감축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해서 이제 가스 소비를 많이 줄여놨으니까 이제 러시아 가스 안 써도 문제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러시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일단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크렘린 대변인은 이제 러시아 에너지를 배제하는 것은 EU의 이익에 반한다라고 이제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산보다 훨씬 러시아산 가스가 저렴한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유럽연합에게는 뭐 큰 손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유럽 정치인들이 상황을 좀 냉정하게 평가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뭐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예.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만장일치요. 만장일치. 이게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러시아산 석탄 그리고 석유에 대해서는 뭐 제재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네. 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산 가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회원국들이 있습니다. 뭐 슬로바키아, 헝가리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러시아산 가스 안 쓰면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여러 가지 금지 조치에 대해서 반대해 왔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이제 제재가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계약들이 존재할 텐데 네. 이게 갑자기 중단이 되면 뭐 배상금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계약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유럽 연합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유럽의 여러 에너지 기업들은 러시아의 이제 가스 독점 기업인 가즈프롬하고 다양한 계약을 이제 체결해 놓은 상태인데 네. 이 계약 대부분은 수취인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가즈프롬이 이제 우리 가스를 공급하겠어라고 네. 했는데 구매자가 나 안 받아. 네. 라고 하면 계약된 가스 비용의 뭐 거의 전부 다를 지불하는. 안 받겠다는 쪽이. 네, 예. 일단은 너 무조건 비용은 내야 돼. 그렇죠. 라는 계약이니까. 거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약을 파기한 거니까 뭐 너 배상금 내. 아니면 이제 우리 중재 재판 네. 가서 이제 거기서 하는 대로 하자라는 요구에 이제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법대로 되면 러시아가 좀 유리해 보이는데 이 맞습니다. 상황에서는. 예, 계약서상 문구만 보면은 네, 네. 이제 러시아가 유리해요. 네. 그래서 이제 EU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계약서를 잘 읽어보니까 불가항력 조항이 계약서에는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약은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뭐 전쟁, 천재지변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네. 계약을 지키지 않은 거에 따른 뭐 배상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이제 항상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EU가 갑작스럽게 정책과 제도 변화로 인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법적으로 다퉈도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 EU의 이제 실무자들 판단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제 정말 이렇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전히 한 19%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20% 정도가 러시아로부터 도입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EU 입장에서는 또 가스 가격이 좀 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가스 가격 올라서 많이 고생을 하다 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지만 EU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는 뭐 다른 국가로부터 가스 수입을 더 늘리면 뭐 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로부터 파이프라인으로 도입되는 가스가 전체의 33.6%로 제일 많습니다. 네. 참고로 노르웨이는 이제 유럽연합 회원국이 이제 아니죠. 아니죠.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미국산 LNG입니다. 이것이 한 16.7%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산 비중이 이제 한 뭐 19% 정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연합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LNG 수입도 늘리고 그다음에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알제리로부터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도입량을 더 늘리면 네. 뭐 어떻게든 충당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동안에 많은 비용도 들리고 그다음에 혼란도 겪었습니다만 네. 이제 3년 정도 경험이 쌓였으니까 네. 이제는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조치들이 한 번에 이루어지기가 네. 예,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EU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이제 러시아랑 거래하던 에너지 기업들이 러시아와 어떤 계약을 하고 있는지 그 계약 기간, 계약 규모
조건 이런 네. 것들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는 일단 의무화 방안부터 먼저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이제 실태가 파악이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정말 2027년에 다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끊어낼 거냐 아니면 단계적으로 조금 더 여유를 두고 갈 것이냐라고 이제 고민을 좀 하겠죠. 네. 그러니까 어쨌건 유럽 연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유럽의 에너지 기업들이 러시아산 가스 도입에 여러 가지로 좀 부담을 느끼도록 하는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현재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각 국가의 뭐 개별 기업 또는 국가가 알아서 이제 가스를 뭐 러시아산을 도입하던 뭐 미국산을 도입하던 뭐 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유럽 연합 차원에서 공동 구매 형태로 전환해서 협상력을 높이는 이제 시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진작에 좀 공동 구매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죠. 세계 최대 어떤 가스 시장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세계 최대 바잉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죠. 이제 왜 활용 못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회원국 간 입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는 나는 이게 더 편해. 나는 이게 더 좋아라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공동의 뭐 가스 구매가 이제 좀 쉽지 않았는데 최근 이제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유럽 연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것을 기회로 삼아 가지고 공동 구매를 좀 확대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EU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우리도 보복하겠다. 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네. 뭐 결국 타협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럽 연합이 우리한테 무역 흑자가 많아. 그러니까 좀 줄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유럽 연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만만한 게 미국산 LNG 도입을 그렇죠.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뭐 비용이 더 저렴한 러시아산 가스를 계속 도입하면서 충분한 양의 미국 LNG를 도입한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니까 일단 러시아 가스 도입을 막아야 이제 미국산 LNG를 더 들여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또 유럽 연합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EU가 가스 외에도 우라늄도 러시아로부터 도입을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유럽 연합에서는 뭐 원자력 발전소 지금 가동하고 네.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 우라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하는 이제 우라늄 같은 경우에 한 20%가 러시아산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우라늄을 가지고 가공해서 만든 이제 농축 우라늄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 38% 정도를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큰 문제는 이제 핀란드, 불가리아, 뭐 슬로바키아, 헝가리, 체코 뭐 이런 5개 나라는 러시아산 기술로 지은 원자로를 계속 가동하고 있어요. 아,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제일 거기에 잘 맞게 만들어진 러시아산 우라늄이나 농축 우라늄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격도 싸요. 아, 그러면 고민이 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가격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관세를 이제 부과하는 방안을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예. 그리고 하려고? 이제 가스처럼 이제 우라늄 도입 계약에서도 뭐 네. 기존 계약을 뭐 연장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것을 막는 이제 방안도 이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네. 러시아는 여러모로 좀 유리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넘치는 뭐 에너지들이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있고 네. 그다음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뭐 너희들이 우리 거 안 쓰면 너희들만 고생이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로 너희들이 하나 어디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실제로 유럽 연합의 회원국들이 이제 행동 통일이 아마 잘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러시아가 생각하는 어떤 방안들, EU가 생각하는 방안들 이런 계획들이 네. 잘 좀 실천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로 계획을 뭐 유럽 연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압박의 네. 수위를 좀 높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서방이 뭐 제재라든지 압박을 하면 거기에 맞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네, 네. 현재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석유 수출 제한 조치가 가해지다 보니까 네. 뭐 우리말로 옮기면 이제 그림자 함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보험 없이 무보험으로 운영되는 이제 낡은 유조선들을 이제 가리켜서 그림자 함대라고 그러는데 네. 뭐 당연히 이제 유럽 연합이나 서방 국가들이 이제 해상 보험과 관련된 것을 독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무보험 선박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EU는 이제 이런 그림자 선박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들 선박들이 선적을 두고 있는 뭐 파나마라든지 리베리아 뭐 이런 국가들과 별도의 또 협약을 맺어서 규제를 하는 방안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EU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각국 입장이 참 다른데 만장일치를 해야 된다는 게 그렇죠.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쭉 보면 러시아의 우호적인 헝가리, 슬로바키아 이 두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아마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나라 덕택에 러시아는 이제 계속
뭐 가스를 이제 판매를 해왔는데 어떻게 네.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헝가리나 맞습니다. 슬로바키아도. 예, 이 나라들 같은 구조적으로. 경우는 뭐 구조적으로 러시아에 전체적으로 다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러시아산 아니면 유럽이 우리한테 알아서 가스를 갖다 주던지 그 가격으로. 근데 그거 안 되면 우리는 반대라고 이제 하는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두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가격을 할인해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여러 나라들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쓰는 뭐 그냥 자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한 사회를 떠받치는 기둥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라는 기둥을 이제 딱 받쳐놓고 그동안에 해왔는데 이 기둥을 이제 바꾸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이제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EU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이런 작업을 이제 기둥 교체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게 네. 과연 정말 잘 될지 아니면 교체하다가 폭삭 무너지는 일이 발생할지 네. 여러 가지로 지금 좀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유럽연합 EU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에너지 법무부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울시티의 파이어플라이즈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